국방안보 포럼 총군만마가 윤석열 대통령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선포에 대한 엄중한 사죄와 함께 즉각 사퇴를 근본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실패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드러난 명백한 자책골로 규정한다. 모든 국군 장병에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신성한 국방력의 사적 남용과 무모한 비상계엄 자행으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우와, 12월 3일이 다가옵니다. 온 머리가 그냥 쫙 빗쓰는 12월 3일 이야기. 어느새 365일이 다 지났어요. 그러게요. 1년이 다 돼가죠. 작년 12월 3일의 밤을 기억하죠? 너무 생생히 기억하죠. 네, 오늘 너무 아주 놀랐어요. 중요한 역할 그동안 해오셨던 투사들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무대, 여기 장소가 꽉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스튜디오 열리고 이렇게 예. 많은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게요. 게 처음인데. 여기가 꽉 찼네요. 든든해. 예.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든든한데요. 작년에 다 너무 놀라셔서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선남열 총장님까지 네 분이 큰 역할을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네, 자기소개 한번 네. 해주시죠. 종군만마 운영위원장 김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화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강태훈입니다. 네, 작년 12월 3일 정말 머리가 서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사실이야? 어떤 자식이 또 오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야? 푸시 알림 딱 보고 나는 그 생각부터 했거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아주 가짜 뉴스가 많이 있고 어떻게 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강아지하고 산책하다가 누군가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뭐 지인으로부터 전화인데 계엄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엄을 준비할 수도 있다. 계엄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듣고 그냥 뭐 이렇게 대화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와우, 이 계엄이 났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박선원 의원, 김민석 의원이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계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계엄을 하기 위해서 이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뭔가를 하고 터졌나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네. 전쟁이 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직전에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네.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야, 그 전에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은 바이든 저기 했던 해리슨인가? 해리슨. 예. 해리스가 되느냐? 그래서 해리스가 되면은 전쟁이 날 것 같고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가 하여튼 갓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트럼프가 되면은 말라서 죽을 것 같고 천천히 말라서 죽을 것 같고 또 해리스가 되면은 전쟁 나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게 낫겠다 이런 말들을 했던 얘기 납니다. 네. 사실 그날 저녁에 저는 좀 늦게 이제 보다가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게 막 지직거려서 또 여기서 이게 장난인 줄 알고 그냥 무의식을 했어요, 그날. 무의식하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었어요. 나는 그때 그 비상계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서울 경찰청 그 CCTV를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앞을 보니까 이 차가 한 대 이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해.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다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핸드폰 유튜브 방송을 이제 봤어요. 보니까 움직이면서 국회로 와달라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가야 되겠다니까 집사람한테 허물나게 깨졌어요. 그런데 하여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고 주섬주섬 옷 입다가 집사람한테 그냥 더 이상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엄을 경험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계엄이 얼마만큼 계엄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후진국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어릴 때 후진국에 태어나서 후진국에서 자라다가 중진국을 거쳐서 이제 지금 애들이 자라는 선진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어릴 때 같이 후진국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심각했고 그날 밤을 한숨도 안 자고 계속해서
TV를 시청하고 여러 가지 어떤 유튜브라든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밤새도록 이렇게 봤던 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작년 여름부터 이제 계엄이 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려 이런 것들이 폭력으로 나돌고 있었죠. 정치권에서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보셨지만은 계엄 우려를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 또 계엄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도 좀 해보자 해서 우리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지금 이만큼 민주화가 이제 성숙됐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왔는데 계엄까지야 있겠느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계엄을 그 당시에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연평도에서 예전에 그 연평도 해전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포를 쏴서 북한을 자극했고 안 되니까 북한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그 위로 해가지고 쏘고 또 동해에서도 쏘고 특히 결정적인 건 무인기 날려서 무인기 날려가지고 평양 시내에서 그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아, 저기 더 날리는 모습까지도 워낙 낮으니까 그쪽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틀림없이 뭔지 모르지만 국지전이라든가 정면전이라든가 하여튼 그 전쟁을 준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모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정치 상황 그리고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그 민감성이 뛰어나신 분이고 그렇죠. 감수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걱정들을 그 전부터 많이 해오던 분들인데 이걸 딱 당하니까 갑자기 피가 거꾸로 돌면서 이게 거의 이성이 마비되다시피 이제 흥분도 하고 그날 밤을 이제 지새웠다는 말씀인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 했습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마침 모임이 잡혀 있었죠. 그래서 모임 속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같이 통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국회의원하고 그 당시 어떤 국회의원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뭐 보좌관이 같이 있어가지고 보좌관한테 급히 이은영 우리가 바로 가서 시국선언 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됐죠. 그래서 그날 밤에 시국선언 만들고 아침에 가가지고 시국선언 그게 지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다음에 급히 준비하셔서 여의도로 뛰어가셔서 모두들 그 국회에서 얘기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로부터 이제 거의 매일 막 전쟁하다시피 그 내란 동조 세력들하고 싸우느라고 온 국민이 다 고생을 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정부는 바뀌고 열심히 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 내란 선동했던 세력들이 아직도 곳곳에 지금 처벌을 안 받고 남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여지는 사람들만 지금 나오고 있지 안 보이는 데 있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그 어떤 요 근래 이렇게 보니까 김어준인가 그 털보 이렇게 김어준인가 그 예. 생에 대한 애착이 큰지 그 도망을 갔더라고. 우리는 사실은 도망을 간 게 아니고 가서 저기 호랑이 호부로 들어간 거죠. 호부에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목숨 걸고 뭐 계엄 상황에서 그거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특한 일 중에 우리 기특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일단 첫 번째 저는 이제 그 당시 두 가지 얘기를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만들 때 첫 번째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더 이상 너는 그 대통령이 아니다. 군통수권자가 아니다. 당장 내려와라. 두 번째는 제 기억에 두 번째는 그랬죠. 우리 후배 군 장교들이 절대 동의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이건 통제하면 안 된다. 그 두 가지 얘기를 꼭 넣어달라고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단호한 자세로 그런 요구를 했죠. 지금 이 계엄을 선포한 그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이제 권위를 잃었다. 그리고 군을 향해서 동요하지 마. 이게 이제 주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때 강조했던 게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국방안보부는 천구만마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유를 보장하는 국방안보의 숭고한 사명과 국군 통수권은 막중한 소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국군 장병에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군포전의 임무에 정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하며
윤석열의 즉각 사죄와 사퇴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선언했습니다. 하나, 신성한 국방력의 사적 남용과 무모한 비상계엄 자행으로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벌거숭이 대통령은 전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하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국가 안보와 국익을 크게 훼손한 윤석열은 범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즉각 사퇴하라. 이 요지였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게 우리가 12월 4일 날 저기 송파 잠실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천군만마가 모여서 그때 송년회 모임을 이제 했죠. 근데 그 모임이 우연찮게 그 전날 그 비상계엄이 있어가지고 그 밤 10시쯤 됐을 때 우리가 헤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일 우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자. 이제 제가 여기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고 났는데 시간적으로 밤 10시 되면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때 이 비상계엄이 잘못되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예벽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대항하고 항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마침 강덕구 의원이 같이 호응을 해줘가지고 성사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소통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일정이 잡을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딱 그 하나 잡게 됐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허남열 박사님은 그 모임이 없었는데 들고 서총장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네. 그 내일 하니까 나오라 하니까 잘못하면 계엄 성공했으면 저 목 날라가는 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혼자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수장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아마 헤엄쳐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이제 목숨을 내놨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게 몇 번 이제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우리 그 젊어서부터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자세 갖추고 산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자기 확신이었는데 신조도 외우고 매일 또 부르짖고 이러다 보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도망갔다니까 우리는 30년 이상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으로 이렇게 몸을 가잖아요. 가서 싸우러 간 거니까 싸우러 간 건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3.1운동도 1919년에 태극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해방 이후에 막 태극기 들고 막 말로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도 의미가 없어요. 좀 안전할 때 하려고 해서 기다려. 아니 그래도 그 우원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도 때 우리는 언제나 명예가 신의 속에 산다. 우리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우리는 안일한 불의교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벌써 몇 년 전인데 이걸 갖다 아직도 외우고 있네요. 아니란 정의 길은 싫고. 내가 방금 그랬나? 아주 근데 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험난한 정의보다 안일한 불의의 길을 택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밤새 이제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내일 신국선언 하러 가자. 그래서 불러야 이제 사람들을 불러야 할 때 이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때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죽는 수도 있겠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 그러다 몇 사람들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뜻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무슨 약속 있고 해가지고 쭉 하는 거죠. 그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는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겪어본 사람은 촉이 있지. 지금 이 타임에 잘못하면 단칼에 날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촉이 있지.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를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런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군의 반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 예벽이라도 먼저 나가야겠다. 그 당시에도 저도 이렇게 생각한 게 그래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뭐 애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참 뭐 이렇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도. 거기 또 그렇게 아시는 얼굴들이 되게 많이 있으셨잖아요. 또 여기 워낙 군 출신 분들이셔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예전에 전두환 때 뭐 다 이렇게 사관학교 맞아요. 다 여기 동기들이고 여기 육사 나오고 뭐 공사 나오고 다 동기분들 뭐 이렇게 선후배 분들이 많이 아직도 지금 거기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정치 군인이라고 해서 또 워낙 말이 많았잖아요. 그 윤석열과 같이 했던 국방부 장관과 모든 그쪽 라인들이 사관학교 출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남의 일 같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렇게 계엄에 돼가지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극히 군에서는 그 소수입니다. 소수. 굉장히 소수죠. 어떻게 보면 심하게 보면 빨갱이들이라고. 빨갱이들. 그렇죠. 원래 예, 사관학교들이 보수층이 많죠. 100명 있으면 예. 한 2-3명 정도.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아주 그래서 왕따 당하는 그 군에서도 이렇게 동기생들이나 저기는 자기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당연하죠. 예. 사실 합리적 보수, 합리적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 군의 입장에서 가장 극좌에 있다고 보이니까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30년, 내가 군대 생활을 33년 했는데 나 같은 사람들도 빨갱이 취급을 하고 합니다. 사관학교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것은 리더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 전체가 하나로 매도되는 쉽게 말해서 반란군이 될 수도 있고 애국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나온 비상계엄은 1950년 6.25가 유일하다 그래요. 나머지는 거의 다 경비계엄성 비상계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까 그 금방 얘기한 걸 조금 더 첨언을 하다면 우리가 그렇죠. 80년도에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청원의 꿈을 품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은 긴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이 동기생들이 다 굉장히 보수화돼가지고 보수라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실은 그게 애국이지, 애국주의. 지금 이제 태극기 부대를 대부분 많이 나오고 아마 이렇게 좀 정상적인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비정상적이 돼버린 거죠. 그 대통령의 당시 이제 계엄 선포를 하는 방송 지금도 귀에 쟁쟁하죠. 파렴치한 염치가 없고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파렴치한 종북 북한을 좋아하는 반국가 세력 국가의 방침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비애국적인 인간들을 쫙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한 사람은 모두 다 파렴치하고 종북이고 반국가 세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인지 나는 종북인지 나는 정말 반국가 세력인지 돌아보니까 아니야. 좀 말하면 저분이 그거더구만. 맞아요. 네? 그게 잘못된 거죠.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는 군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항상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뭐 반국가 세력이니 이거 말도 안 되는 본인이 반국가 그렇죠. 독재를 하려고 반국가 세력이 반국가 세력에 처음 대한민국에 출연하고 종북 세력이란 말이 나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그 반대세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교수가 쓴 건데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분법으로 나누느냐.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종북단체가 있는데 종북단체 보니까 뭐 민주당이니 경향신문이 뭐 한겨레부터 하고 쫙 명단이 나오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것은 아니 종북 세력이 이게 말이 되느냐. 있으면 이걸 갖다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지. 왜 안 하느냐. 이거 자체가 이 사람 간첩을 갖다 놔두고 안 한다. 이게 자체가 반국가 단체를 옹호하고 방임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제가 그 국방부의 그 소령 때 중령 때 국방부를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장관님께 이제 제가 그 중령이 장관님한테 보고하는 특별한 일인데 사이버전 종합발전 계획을 보고를 했어요. 그건 이제 처음에 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연구개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느냐. 종합발전 계획을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해서 아주 그 한 1년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거긴 한데 그게 사이버전 적국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사이버전을 저기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심리전, 지금 이제 심리전까지 사이버전은 자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제가 근래 이렇게 보면서 참 참담하다.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전쟁은 굉장히 사이버전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육해공 그렇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주는 이제 좀 남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이버전은 지금 당장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이버 사령부도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그 당시 이제 그런 역할에 참담한 일이죠. 참담한 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려면 다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판국인데 이념적으로 이걸 갈라버리면은 이것은 하나에 되기가 어려워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그 훈요 10조까지 막 거론하면서 지역 감정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같은 이 이념적인 것은 같은 식구도 이게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할 때 보면 들어보면은 계엄 요건에도 안 맞아요. 전쟁 또는 준전시 수준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돼야 되는데 그걸 어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게 불법인지 인식을 못했다? 아니, 난 일반인이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법을 집행하는 그렇죠. 검사를 얼마나 했는데 이게 모른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일자 무식자리기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맡겼냐 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죠.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지키라고 법을 모르는 걸 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도 그 이번에 뭐 15년 받았다는데 한덕수 자기도 의식이 없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런 쇼크를 갖다가 비상계엄이란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러는데 그런 혼미할 정도는 사람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몇백 명 죽은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는 정신이 멀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 죽어나갈 때는 정신이 멀쩡하고 사람이 멀쩡한데 비상계엄 하나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런데 그럼 아니 치매 걸려 있는 말도 안 분들은, 되는 거지. 내가 뭐 한덕수 총리보다 더 나은 분들이 아닌다는 건 아니고 분기 탱천 나섰잖아. 안 된다. 불법이다. 쿠데타다. 지적하면서 모감을 내놨잖아.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는데 더 그러면 먼저 알고 했어요. 큰 책임을 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나는 인재 이제 있는 분이 그러면 안 되지. 검사 이제 재판을 하는데 검사나 판사가 그때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어떤 군인이 내려온다는 말을 대통령이 한 적이 있느냐, 국방부 장관이 한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봤어야 돼요. 그게 하나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거에 없었다고 하면은 이게 이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물어보더라고. 저는 이제 그 군인으로서 후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 다 배는 다 알고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예전에 이렇게 다 후배 장교들이고 다 봤는데 그 친구들이 계엄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건 참담한 일인데 그건 정말 잘못됐죠. 그런데 그다음 검사들이 요 근래에 하는 행동들 그 불법들을 저지르고 조작을 하고 하는 것들 행동들. 그다음 또 판사도 아까 뭐 박성재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다 영장 기각시키고 그래가지고 구속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용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게 지금 상황에서 계엄이 이런 1년 전 이 상황에서도 현재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뭐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사회가 썩었나? 기득권들이 이렇게까지 또 썩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게 이제 만연이 되어 온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관습으로 이제 딱 아예 정착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저지르고 나서도 그게 잘못인지, 그게 불법인지, 불의인지, 이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만에 이게 다급하니까 해제를 해놓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고가. 그게 그 학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중 편향 사고예요. 선택적 사고, 이중 사고. 우리가 사실은 야만의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야만의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기득권층이 있는 소위 뭐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 주관도 없고 너무 썩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까지도 언론도 그렇고 요즘 근래에 일하는 계엄 관련해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뭐 항소니 뭐니 해가지고 뭐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언론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냥 막 떠들어 대지. 그 다음에 저 판사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하는 거 이런 행동도 보면은 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됐다. 참 우리도 이제 책임질 나이인데 책임을 지하는 나이인데 뭐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불행한 이런 네. 일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 모르고 노출되지 맞아요. 않았던 그런 실상들이 비로소 이번에 다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하여튼 우리 이제 국가와 민족한테는 천만다행으로 천우신조로 이제 불법 계엄 군사 반란 정치 쿠데타는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놀라운 복원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돌아보아서 그나마 이게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안도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돌아보건대 계엄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 여건 뭐 있을 텐데 한번 평가해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이 모아서 기적적으로 기적이 계속 해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이번 계엄은 친위 쿠데타인데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게 뭐 90몇 %래 성공 확률이. 이게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친위 쿠데타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정말 기적에 해서 날씨도 도와줬고 들어올 때 서울 상공에 들어올 때 몇몇 사람들 그다음에 갔던 군인들도 몇몇 사람들은 절대 서강대에 넘어오지 마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곳곳에서 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그 장병들도 이게 갑자기 계엄을 해가지고 가서 저기 하려니까는 그렇죠. 잘 배운 게 있는데 시민인데 얘들은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그렇죠. 사람들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계엄군이 돼서 한다니까 쭈삣쭈삣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것들 모든 역량과 천우신적 하느님이 부어서 계엄이 실패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이가 얘기한 것 중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육군 중령 위주로 했었다. 그러면서 검찰 같은 경우는 부장급 젊은 나이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우리도 나요. 검사장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쿠데타를 생각하고 있었다. 거의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갔으면 쿠데타 했다. 그걸 갖다가 이미 마음속에 그 쿠데타에 대한 DNA가 돼 있고 자기 체면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걸 보면 22년 8월부터 뭐 준비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국민들의 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국회를 이 봉쇄한 걸 막고 또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없었으면은 예를 들면은 그 국민들이 없는 상황에서 707 부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끌어냈다. 금방 끌어냅니다. 총 한 발 딱 쏘면은 사람들 다 책상 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국회를 장악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동원된 군인들도 자기가 반대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제는 반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없었다. 그리고 이재명 그때 당대표가 이 유튜브를 국회로 오라 빨리 방송을 하는데 네. 끊어졌다 잊어졌다 계속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나는 계속 봤는데 그렇게 하고 또 누굴 봤냐면은 이 국회의장이 됐느냐. 오원식. 국회의장을 찾았는데 어딘지를 안 보이는데 나중에 국회의장이 뭐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제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건 보면은 이 국민들 그다음에 유튜브의 힘 이게 그 생각하지 못한 제3의 변수였다. 이 2022년부터 준비했으면 충분하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2.12 사태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엄청나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지만 이건 대립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방어한 거. 이게 제일 컸다고 봅니다. 근데 난 이번 그 쿠데타를 보면서 우리 군인들이 항상 이렇게 교육을 잘 받는데 어쩌다 한 명의 장군도 여기에 이렇게 반대하고 잘못된 거라고 반대하면서 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렇게 계엄버스를 탈 게 아니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걸 반대를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방조 내지는 적극 가담한
이 상황이 참 잘못됐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패가망신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계엄을 하면은 패가망신 당한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지금 계엄 해볼만 한 거거든요. 왜냐 확률적으로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또 잘못되면 또 좀 더 사면 되고. 그거 누가 안 하겠어요. 그거 되면은 이렇게 좋은 장사 어디 있어? 그래서 절대 이번에는 절대 계엄을 못하게 완전 패가망신을 좀 시켜야지. 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배가 망신이 안 되고 어찌어찌 견디다 보니 또 잘 피해 나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번에 노출된 현상이 상층부예요. 법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네. 가장 잘 알 거라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가. 윤석열에게 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맞는 것인 걸로 오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던 거고, 또 우리 반란 제압하는 그때 국회 특한 사람 중에서도 그 많은 이 지시에도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던 거죠. 많았던 우리 장병들. 장병들. 네. 사병. 사람들이 정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국민들과 장병들이 따라 살렸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사법부와 가장 이 보수화되고 극우로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세력들이에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나는 뭘 느끼냐면은 판사나 검사들이 애국심이 없는 것 같아. 그 애국심의 가장 근본은 국민이거든. 근데 국민보다는 자기네 기득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그게 시대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법감정을 무시하고 그 판결을 내린다. 그럼 그 사람은 자체는 이미 법관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한 거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자꾸 바뀌는 것은 그 시대의 법감정, 국민들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옛날 같았으면은 이 간통죄가 있을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고 이러한 것인데 지금 직위원인가요? 네. 한상진인가요? 한상진.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저분들의 애국심은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이 되고 어디에 충성하고 있을까?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법의 원칙에 맞게 원래 그 기본 원칙에 맞게 정의에 맞게 네. 양식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상황은 정당화시켜주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란죄에 상황이 반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국무회의를 예. 했다는 그런 요지에 비추어서 그렇게 구색을 맞춰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참 이 기괴한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또 그 가운데에는 그런 법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장을 무작위로 막 기각을 하고 이게 법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그걸 지키고 누가 그걸 인정을 하냐.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참 헌법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모든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공복들은 모두 다 국민을 향해서 원신의 힘을 다해야 되고 뼛속까지 다 새겼어야 되죠. 군대 또한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철저히 새겼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뭔가 상명하복 예서 즉각 복종 뭐 이것만 외치면서 이제 이게 군인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제 헌법 정신에 어긋나면 싹 날아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기준을 정확히 세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시효를 높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래야 책임 있는 판결을 하고 네. 책임 있는 자기 소명을 다할 것 같아요. 검사들은 좀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법관들은 판사들. 우리 군에서 있는 우리 이제 그렇죠 그런 군 장성들 30년 이상 했던 장교들은 그 사람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태극기 부대에 가는 사람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뭐 저게 그런 인간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참 이게 도대체 이게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참 그런 것들이 좀 참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거, 왜냐면 그런 사람 줄이거든. 지금 줄이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거든. 이 땅에서 그렇죠. 법 기술자들 예. 몰아내고 예. 아니 우리 육성을 똑똑히 기억하잖아요. 그냥 뇌물로 엮으면 돼. 이게 뭐냐고. 죄는 죄로 물어야 되고 맞아요. 법은 법이 세워져야지. 자기들이 가지는 권력만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예. 지기현 같은 예.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예. 자기가 저지른 게 너무 많아. 네, 윤석 그거를 다 법이 다 보호를 해주면서 그걸 보호받으면서 재판하고 있어. 그게 맞는 것인가? 지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속에 그 불이 부글부글 맞아요. 있으시구나. 아직도 답답함이 지금 너무 많으시죠. 하여튼 1년 고생하셨습니다. 12월 3일은 1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한번 돌아보는 이렇게 방담을 오늘 나눠봤는데 하실 말씀 많으시죠? 나라는 뭐 이제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가라앉으시고 희망을 갖고 지내시죠.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